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은요. 자유를 쫓아서 탈북을 해서 한국에서요. 지금 네 아이를 씩씩하게 키우고 있는 여성분입니다. 김미소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억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만갑에 나오셨었죠? 네네. 제가 2013년에 이만갑에 나왔었고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늘 듣던 소리인데. 청진에서 남한 드라마 하면 제가 또 먼저 최초의 최초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걸려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왔었고 탈북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할 때마다 그 시를 쓰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했었고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저희 이만갑에도 또 여러 번 나왔었고 네. 참 열심히 사는 부부고 네. 어떤 기이한 현상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사연 만나보시죠. 아우, 귀여워. 아우, 너무 이쁘다. 지기철이 엄마, 이게 너무 이뻐. 왜 이렇게 이뻐? 그렇지. 나의 영웅이. 와, 애기들 너무 귀여워. 귀엽다. 야, 얼마나 행복할까. 멋지다.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아우, 너무 이쁘다.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 왜? 진짜. 아이들과 있을 때는 네. 되게 저랑 비슷해요. 기쁘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고 완갑이 교차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작년 11월에 신내림을 받았어요. 거의 한 3개월 신내림을 받았어요. 거의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와. 아 그러면 무속인이 되신 거예요? 네네. 평범한 그냥 다둥이 엄마에서 지금은 무속인이 됐어요. 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소 씨는 어떻게 무속인의 길을 가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제가 변하게 되었어요. 작년 2월에 지금 설거지를 저녁에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주방 앞에 창문이 있습니다. 근데 하얀 연기 같은 그런 이게 형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설거지 하는데 그냥 갑자기 휙 하고 날아 들어오는 게 보여서 저는 너무 놀란 거거든요. 그래서 뒤로 확 했는데 아무리 그 다음에 다시 주변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순간 뭐 헛것을 봤구나 이렇게 하고 설거지를 했는데 그 느낌은 왠지 싸한 거예요. 분명히 하얀 형체가 보였고 쑥 내 몸으로 쑥 날아 들어오는 그런 기운을 받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밤에 불을 못 껐어요. 왠지 그 하얀 형체에 대한 뭐 순간 무서움 그런 게 또 있을까봐 초저녁인데도 막 블라인드를 막 내려놓고 그리고 밤에 이렇게 잠을 막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랬던 게 제 인생의 첫 변화가 시작되게 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었죠. 아니 근데 지금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막 이상한 증상이 느껴지고 그런데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밤에 일단은 밤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평범할 때는 몰랐었는데 그런 하얀 형체를 툭 만난 그 다음부터는 밖에 나가면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어머, 그게 진짜 보여?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요. 일반인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네. 걱정 꽝 보시라요. 그냥 제 눈에만 보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이제처럼 귀신들도 있는데 다양한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목이 막 없는 게 보이고 팔 이만큼이 없는 그런 이상한 어떻게 것들이 되나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밖에 나가는 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쓰레기 버리려는 밤에 나가야 되는데 왜냐면 하루 종일 그 집을 정리하고 쓰레기 밤에 정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밤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그런 것처럼 무서울까 봐 밤에 못 나가고 큰아들을 아들아 엄마랑 좀 좋은 일 해주면 안 될까 하면서 데리고 얼려서 나가고 아들이 안 나가겠다는 날에는 나가지 못하고 밤에 나가면 또 귀신이 보이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훅 하고 보여서 저는 이러고 보게 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기 귀신이 제일 처음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고 제 몸이 이상이 생기면서 막 어린애처럼 사탕 주워 먹기도 하고 네, 이제 행동들이 막 이상 변화가 생겼던 거죠. 야, 아니 그러니까 나 혼자만 듣는다는 사실에 굉장히 좀 무서우셨겠어요. 네, 많이 무서웠어요. 저는 내 자신이 그때 조금 당황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평일에는 남편이 그냥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 부부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린 애를 놓고 아들 엄마 이런 거 봤는데 하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을 느끼면서 내가 이게 너무 육아에 스트레스 받고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어린이집 못 가니까 4명을 항상 제가 집에서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신경이 예민해 있으니까 이러는구나. 그런 쪽하고는 전혀 아예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냥 이상하다. 내가 조금 정신이 조금 이게 정돈이 안 돼서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 그 병원 같은 데 안 가보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귀신이 보입니다라고 거기 병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귀신이 보일 때 가는 내 병원이 남편이나 내 가까운 지인한테 얘기도 야 너 이거 아니니? 이렇게 판단이 내려질 상황인 판인데 멀쩡하게 병원 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그래서 그냥 제 스스로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상한 행동을 할까? 그냥 혼자서만 추측을 하고 그렇지. 그냥 혼자서만 조금 고달팠던 것 같아요. 탈북할 때도 많은 역경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남한에 와서 또 잘 사는데 갑자기 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 마음 다잡기가 또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음은 또 받아들이셨어요? 탈북하는 과정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든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와서 또 탈북인 부부로서 또 탈북인 엄마로서 살아야 되는 그 자체감도 조금 많이 부담스러웠다면 어찌 보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애가 한둘도 아니고 하니까 항상 내 아이가 니네 엄마 아빠가 탈북인이어서 이런 말을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저는 주변에 제가 북한에서 왔어요라는 말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그런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내 가족을 위해서 제 스스로가 뭐 결정 내릴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었다고 저는.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당시에는 남편이 되게 미웠어요. 아유, 그 착한 남편을, 아유. 네. 왜냐면 제가 몸으로 겪는 거를 네. 평일에는 못 보잖아요. 근데 주말에 들어와서는 제가 몸이 아픈 거를 막 그대로 느끼는 거를 봐요. 근데 보면서도 본인이 정신력이 약하니까 자꾸 어디 휘둘리는 거 아니냐. 그거를 또 이해 못 해주는 남편이 더 미웠고 그리고 제 눈에는 뭔가 보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여기 모임이 있어도 거기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게 더 미웠던 거예요, 솔직히. 다 보이는데. 근데 사실 뭐 엄마라는 입장이 뭐 무속인의 길을 걸어야 되나 이런 고민 때도 그렇고 뭐 평상시에도 내가 어떤 상황에 변화가 생길 때 가장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죠. 아이들 그렇지. 때문에 고민 많으셨겠어요. 이 세상의 부모들은 다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런 병을 안으면서 제가 이상한 짓거리를 할 때마다 애들이 탁 나타나면 그거를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할 것 같잖아. 애들이 네. 보니까. 근데 저는 내 의지와 뜻대로 아니고 그 행동을 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애들하고 대화하다가도 제 목소리가 동자가 실릴 때는 동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애들은 엄마 왜 그래?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이러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애들한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런 병을 앓고 있어. 어린애들을 붙잡고 내가 이걸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 그냥 몸이 좀 아픈 것 같대 하고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엄마가 아파하고 그러고 저는 몸으로 많이 타기 때문에 아프면 아예 쓰러져 버려요. 막 벌벌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엄마 또 아파? 엄마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불안하니까. 네, 정서적으로도 더 불안해질까봐. 그러고 이제 애들이 다 어리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우리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쌍둥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런 애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하는 애가 너무 스스로가 좀 그때는 원망스럽고 네. 한스럽더라고요. 아니 평범하게 정말 내 아이의 엄마로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무속인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나? 그럼. 이럴 때는 정말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예, 내가 무속인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솔직히 이런 길이라는 거는 아무나 또 가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심정적으로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잠시 잠깐 내 몸이 이러다가 괜찮을 거야. 혼자 위안을 많이 했었던 거고. 근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내 생각과 내가 그 판단하는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인상 변화가 있는데 그거를 어디 가서 제가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뭔지도 모르겠고. 예, 제 나름대로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예전에 누군가가 하는 거를 할머니가 하는 걸 조금씩 봤고 그리고 북한에서부터 북한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요. 무슨 액매기가 붙었다 스스로 이렇게 할 때는 소금 가지고 되게 많이 이런 부종을 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 막 소금을 막 이게 제 몸에 이상이 올 때마다 소금을 막 먹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금을 막 풀어서 입안을 막 함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한테 뭔가 잡기신 같은 그 조금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막 보이고 할 때는 진짜 가슴을 막 치기도 하고 칼 가지고 막 내 나름대로 막 그때는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고 또 귀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막 뭔가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 같은 그런 것도 많이 하면서 왜 하필이면 나지? 왜 하필이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혼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솔직히 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 울었어요. 제 자신이 원망해서. 이게 사실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신을 모시는 무속인 분한테 들었어요. 이 무속인 길은 이 정해져 있고 그 집안 내력줄로다가 대물림해서 받는 거라고. 혹시 미소 씨도 그러면은 집안에 그렇게 신을 모셨던 그런 무속인 길을 가셨던 분이 혹시 있었어요? 네, 저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책자를 많이 보셨어요. 글도 이렇게 내리쓴 그런 글을 보시고 항상 이렇게 손마디 이렇게 하심에 보셨고 그리고 저희 이모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뭐 내림받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느 순간 말모니터에서 이렇게 막 봐야 되는데 저희 외가족들이 삼촌들이 다 간부였어요. 나름대로 1호 사진들도 다 집에 모시고 있고 고있고 간부고 하다 보니까 이모가 삼촌네 집 근처 쪽에 살았는데 이모가 삼촌이 막으셨던 거죠. 그런 거는 안 된다. 또 거기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이모는 이제처럼 저처럼 말문이 열리고 막 해서 그거를 점사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보다 보니까 신병으로 제명을 못 살고 20대에 갔던 거죠. 아니 근데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도 허락이 안 되고 그렇지. 무속인이 점을 봐주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주체 사상이 유일한 사상 아니에요. 근데 종교 사상, 미신, 무속인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할머니가 중주 할머니가 정말 기똥찬 이제 무속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희 할머니는 구송시에서 시당 책임있어 보위부장, 검찰서장, 보안서장, 인민위원장 5명을 산에 딱 죽이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사망하기 돌아가시기 전에 구송시당 책임있어 김문철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반당 반혁명 종파범자 총살됐어요. 할머니가 그걸 알았어요. 야, 얘기만 들어도 실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일 것 같아요. 고통이고 나 자신에게 내려진 이런 운명 이런 것들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처럼 보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을 못하면 제가 몸으로 타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집안에 우환이 생겨요. 네, 가장 옆에 사람들의 제일 먼저 보여지는 거는 이게 옆에 지인들께 많이 보여지는데 제가 그 지인들도 야 내가 이상한데 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자꾸 말하는 것 자체도 저도 이게 제 자신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말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자꾸 억누르다 보니까 집안에 우환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폰폰하던 애가 갑자기 놀다가 그 소파 거기면서 앉아서 놀았는데
하는 사람이 탁 나서 보니까 애가 이게 큰 애가 블라인드 끈이 목에 그것도 한 번에 감긴 게 아니고 9번이 감겨서 갑자기 그 놀다가 그 소파 거기면서 앉아서 놀았는데 하는 사람이 탁 나서 보니까 애가 이게 큰 애가 블라인드 끈이 목에 그것도 한 번에 감긴 게 아니고 9번이 감겨서 이렇게 손발이 탁 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이 아니었으면 제 눈앞에서 애를 죽일 뻔했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 지인이 집에 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확 달려가서 애를 이렇게 죽여 세우고 목 블라인드를 빼고 애도 그때 너무 공포에 놀랐었거든요. 그러고 또 남편 같은 경우도 주차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기에 일하러 들어가셨다가 주차하고 있는데 그냥 화사한 차가 그냥 날라 들어와가지고 신랑 차를 확 박아버려가지고 제 나의 폐차가 되고 그 정도. 예, 그런 우환들이 집안의 큰 이런 이제 작은 우환들이 아닌 거예요. 애들이 아파난다든지 내 몸이 아프다든지 이 우환을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족한테 그런 안 좋은 우환들이 자꾸 튀어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진짜 괴롭다. 예, 너무너무 아니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지금 아찔하고 속상한데 자꾸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가족에게 생길 때 그때 심정이 정말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자신을 더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왜 하필이면 나지. 지금 그 누워있는 애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내가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큰아들이 오늘과 같은 일이 없었을 건데 내 남편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왜 하필이면 나지? 이러면서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나 때문에 애들한테 괜히 말 못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남편 자고 애들 4명이서 한 침대에서 주르르시 누워서 자는 걸 보게 되면 밖에 나서 그냥 혼자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죠. 나 때문에 내 가족을 잃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자꾸 아파나고 이런 증상이 올까? 근데 이럴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네. 연희도 해줘요. 처음 받을 때 잘 돼? 그게 딱 자연스럽게. 네. 되게 그때 모두 되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기도받기 이거 신내림을 받기 전에는 그 높으신 신령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다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되게 막 선생님들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왜요? 여지껏 어떻게 사셨냐고. 저는 이미 신이 와 계신 지 오래됐대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던 거고 이미 와 있은 지 오래고 너는 이제 신내림 받는 날 그냥 알아서 줄줄 다 받으시겠다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부모님은 혹시 미소 씨가 무속인이 된 걸 알고 계세요? 가족분들은 아직 모르시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으로 저에게 다시 오셨어요. 만나셨어요? 네. 어떻게 어떤 왔어요? 것으로 그 세계를 모를 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먼저 가신 분들을 저희 세계에서는 조상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조상님들이 올라가서 저 같은 분에는 신으로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그렇게 제가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왜냐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 너무너무 펑펑 울었거든요. 세상에 불효녀라는 게 이런 거 보고 불효녀라고 하는구나. 집에서 가장 큰 장남 역할, 장녀 역할에서 부모님이 많이 저를 기대셨는데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탈북을 했었고 얼굴조차도 못 보는 기나긴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내림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신령님으로 다시 저에게 오셔서
네. 신의 길을 또 바로 가라고 등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솔직히 네.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 있을 때 이런 거하고 거리가 되게 멋있었어요. 왜 할머니 책자 들고 들어오면 너는 저런 거 하지 말라. 할머니 책자 좀 뺏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돌아가셔서 딸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환생했어서 영으로 오셨다는 거에 너무 이런 세계가 있구나. 또 감사한 거는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오셨는데 되게 당당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사를 보는데 이게 저 같은 신당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저희 동자들 부품들 이렇게 신령님들 뭐 그런 해놓은데. 문구가 있다.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서리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자꾸 그 집 조상이 먼저 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조상이 있고요. 그 집은 앞으로도 본인도 똑같지만 이게 반신풍을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그분을 봐줘야 되는데 조상만 자꾸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거 봐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입을 딱 저희 신령자 좀 입을 딱 먹어버리더라고요. 너 무당이잖아.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왜 왔어요? 본인 저 같은 똑같은 무당이시잖아요. 왜 여기 내 집에 왜 왔어요? 했더니 그분이 주춤해서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고 저리가 하지 마시고 본인 궁금한 거 있으면 가서 기도해서 본인이 알아서 답 찾으세요. 네, 그래서 보냈던 분이 있고요. 아니 근데 신내림 받기 전에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미소 씨가 그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요. 걱정도 많이 했고. 아이들은 어때요 요즘에? 잘 받아들여요?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해를 나이는 어린데 엄마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알아요? 어려서 더 네, 인정을 어릴 때 엄마는 어릴 때부터 애들이 이렇게 궁금하게 되면 엄마는 무슨 일을 해?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강의 다니갈 때는 엄마는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강의하는 강사야.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은 엄마는 무슨 일해? 하게 되면 엄마는 예언가야. 네, 그건 또 뭐야? 이래요. 저희 아들이. 그러면 엄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쪽 길보다는 이쪽 길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건 피해 가세요라고 미리미리 예언을 해주는 예언가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손님들이 보러 오시면 호칭을 이제처럼 다양하게 부르잖아요. 선생님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살님하고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엄마 저보고 이러는 게 엄마 왜 아들 왜 그래 했더니 엄마 보살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보살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보살님이라고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엄마는 예언가이기도 해. 그러면 엄마 친구들이 물어보면 엄마 나 예언가라고 얘기하면 돼 하더라. 그래 예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라고 해서 지금은 애들이 처음에는 제가 막 이상한 짓 할 때는 애들이 오히려 무서워했어요. 아직 어리니까. 네, 근데 지금은 좀 더 집에 손님들이 오시고 항상 또 엄마가 더 밝아하는 모습 봐서인지 많이 조금 애들도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네네. 그 근무는 그럼 집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 제가 신당을 따로 집에 모셨어요. 그럼 애들이 그거 본 적도 있어요? 네, 애들이 보기도 하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둘째가 조금 개그지기도 하고 이런 면이 좀 있어요. 친구들이 막 집에 놀러 왔는데 친구들 보고 자기가 오늘 너희들한테 자랑하고 보여줄 게 있대요. 그래서 저는 뭔지 그냥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신 여기는 들어가도 안 되고 눈으로만 조용히 봐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갑자기 왜 이러지 했는데 신당 그 문을 딱 열더니 막 친구들 보고 조용하래요. 막 이러고 보여주더니 멋있지 이러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지. 네, 친구들 보고 멋있지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잖아. 네, 그거를 보고 우리 아들이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이 세계를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쁘게 받아들여주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착했어요. 2021년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북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야 위성이 찾는다. 찾아. 선물 젖은 이걸 볼 생각은 안 자, 밀수할 때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요. 진짜 그냥 녹방어 되게 넓어 보이는데? 얼룩걸 바로 다 저기 얼룩걸 보이잖아.
배고파다. 너무 신기해. 아니네. 저게 다 하모니카. 저것도 밥이야? 집이야, 집. 하모니카지. 야, 저거 뭐. 요즘처럼 여행 가기 어려울 때 정말 멀리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봐주세요. 어디지? 뭐지? 달나라 마을. 아, 보인다. 지금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거. 인천공항 아니야? 어딘가의 도시, 마을을 찍은 것 같은데요. 이 전화기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요. 유나 씨 몰래 사진 찍어 온 거예요? 북한 가서? 몰래까지는 아니고 아빠랑 같이 그 지도를 검색하다가 저희가 살던 지역을 이렇게 보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천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전천역으로 제가 자주 나갔었어요. 기차 타러도 나가고. 그래서 그거를 배경화면을 놓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만감에서 떠나는 특별한 북한 여행은요, 위성 사진과 함께 가는 여행입니다. 일중 씨, 예. 위성 사진으로 어떻게 북한 여행을 할 계획인가요? 제가 쉽고 친절하게 짐가방 사이즈 필요 없고요. 여권도 필요 없고. 자, 위성 지도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으로 만든 지도잖아요. 네. 근데 이 위성 사진으로 북한도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럼요. 예. 오늘 저희와 함께 랜선 북한 여행. 고고! 오늘 이만감에서 찍기만 했던 명소들로 저희가 위성 사진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만감 식구들이 어느 길로 탈북을 했는지 보고 싶어요. 그거 궁금하다. 자, 순실이 형은 무슨 강을 넘으셨죠? 저는 압록강, 양강도 얼룩골 앞으로 해서 압록강으로 건너요. 압록강이요? 네. 커요? 거기면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왜냐면 작은 곳인데 물살이 깊기 때문에 경비 처소가 없어요. 그런데 위험한 것이. 도로 옆에 나가면 맨 경비 처소예요. 이런 틈을 이용해서 나와요.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그 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자, 먼저 우리 순실이 형이 건너셨던 강 압록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물 젖은 압록. 이걸 볼 생각을 안 해요. 자, 밀수할 때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 양록강. 여기요. 진짜 그냥 압록강. 되게 넓어 보이는데? 압록강이 그냥 약간 폭이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 그런가 그렇게 안 넓네. 저기 압록강. 얼룩골 바로 타 저기 얼룩골 보이잖아. 그 저기면은 여름에요. 어떤 때는 돌멩이가 다 보여요. 물이 없을 때는 가물었을 때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가뭄 때는. 야, 저거 뭐. 최근의 사진입니다. 지금 눈이 내려있죠. 물살이. 강에 눈이 쌓인 거예요? 네. 강이네. 아, 강이 얼어서. 네, 저도 압록강으로 넘었는데 압록강의 특징이 여기가 상류다 보니까 좁은 곳은 되게 깊고 속도가 빠르고 넓을 땐 또 많이 넓어지는데 저는 약간 좀 특별한 기억이 해산 시장 옆에 바로 압록강이에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 막 놀다가 뚝 하나 넘으면 강이거든요. 그래서 강으로 가서 놀다가 딱 시장 앞에 강에 중간에는 섬이 있어요. 섬이 있어. 그래서 그 물이 얕을 때는 북한 애들도 섬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중국 애들도 그 섬으로 넘어와서 재밌게 놀다가 군인들이 또 막 총 들고 나와 하면 또 저희가 나오고 그러다 다시 또 들어가서 막 초콜릿이랑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럼 저 중에 이렇게 보강하기 좋은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데. 있어요. 그 주로 강을 거의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발자국이 다 보이긴 하는데 그냥 반들반들하게 다 이렇게 닦여져 있어서 거기서 주로 많이 가고 도강하기 좋은 곳이 뭐 주변에 벼랑이 없고 가서 바로 도로에 붙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많이 도강을 하는 것 같아요. 순실이 형 때는 네. 라떼는 어디로 많이 넘어왔어요? 아, 그럴 때는 나 때는 언제 왔냐면 어떻게 하냐면 라떼는. 너무 저 경비가 심하기 때문에 소용돌이 치는 소가 있는 쪽에는 경비가 없어서 다 걸려 들어가서 거기도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곳을 정답이요. 선택하는 거예요. 맞아, 언니. 네. 그래서 많이 사망자가 많았어요. 거기서 선택해야 지금 돼요. 이순실이 형이 얘기했던 그 소는 어느 부분이 어느 알씀이 그곳입니다, 소가. 어디가 있는데 기차 얼룩골. 네,
저기 우리 얼룩구리다. 그 얼룩구리야 저게. 산 밑이. 그 얼룩거리 뭐냐면 굴이 이렇게 구름다리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꽃제비들이 잘 곳이 없으니까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굴다리 그 철길 옆에서 자요. 거기 다리 있거든요. 야. 저기 철조망이 보여요, 중국 아, 쪽에. 중국 쪽에는 철조망이 있네요. 철조망이 보이네요. 이번에는요. 어르신들이 울면서 부르던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본 길입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으로 두만강. 가봅니다. 두만강입니다. 진짜 많이 해요. 불안 게 아니라 확실히 압록강보다 좁네요. 네요. 엄청 좁고 길고 얼마나 사연이 저 안에 많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도만강인 거죠. 신은아 씨가 나왔대는. 아, 그쵸. 원래 두만강이어가지고 저기 제 어릴 때 그 추억, 소꿉놀이 추억이 다 담겼던 곳, 정말 아름다웠던 곳인데 어느 날은 공포의 도만강.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이렇게 공포라고 한 이유는 가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쪽에서 이제 우리가 놀다 보면 북쪽에서 정말 폭이 좁다 보니까 중국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먹을 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도 이 강이 이렇게 좁은 사이를 두고 있는데 왜 저쪽은 저렇게 잘 먹는데 우리는 항상 배고픔에 시달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강이었죠. 저 다리의 이름은 뭡니까? 저쪽은 도문이고 북쪽으로는 온성. 신은아 씨, 탈북한 분이 저 다리를 다시 건너면 안 된다면서요? 저는 다시 건너서 갔잖아요. 아, 저 도문교로? 네, 중국에 왔다가 이제 2002년도에 다리를 통해서 다시 북송이 된 적이 있는데 사실 뭐 중국에서 잡혀 나갈 때는 그냥 공포라는 그 조금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 다리를 넘다 보면 이제 중간쯤부터는 북한 쪽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봐요, 북한 쪽을. 그러면 거기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정말 커다랗고 붉은색의 그 공화국기가 펄럭이는 장면이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사람이 아, 이제 지옥의 굴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딱 도착해서는 거기 군인들이 총을 잡고 이제 저희를 쏘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서 여기서 다시 탈출을 해서 중국이든 어디든 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죠. 지옥의 달이네. 그러니까 세상 어디서도 특히 우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다가 자기 땅 쪽으로 가는데 잡혀 나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쵸. 정말 내 그래요.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간다가 다시는 아니라 딱 붙여 네, 들어간다가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 예, 이렇게 이만갑 식구들의 그 탈북기를 한 번씩 되짚어 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여기 계신 분들의 고향집을 한번 네. 찾아가 볼까 합니다. 참 이게 애절한 마음일 겁니다. 그 그리운 고향. 과연 어떤 분의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정든 학교를 떠나려고 생각하니 북한에서 다녔던 대학교가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학교 입구에 있는 김일성 동상에 인사 안 하고 튀었던 깡과 22층짜리 건물을 계단으로 오르내리던 열정이 새삼 그립기도 합니다. 대학 생활의 종지부를 찍기 전 저의 모교를 한번 찾아가고 싶습니다. 자, 여기요. 22층을 계단을 걸어서 올라갔다는 그 모교 주인공 누굽니까? 하치 같은 소리 하십니다. 근육 김동사박. 그 대학 저희도 궁금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네, 맞습니다. 위인의 조남으로 빛나는 김일성 종합대학.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발기와 지도 밑에 태어났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모교인 김일성 종합대학은 명실공히 조선의 최고 대학으로서 세계를 이으며 긍지 높은 역사의 연륜을 새겨오고 있습니다. 금혁 씨가 만약에 김일성 대학에 갔다. 그럼 제일 먼저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사실은 이제 그 김일성 동상이 있는 자리예요. 왜 갑자기 굳이? 너무 다양한 싫잖아. 추억이 네, 있어요. 인사 못 드리고 온 거예요? 많이 인사를 데이트했구나. 거기서 데이트를 한다고요? 동상 밑에서 뭐 큰일 나요. 우리 원래 등산하면서 만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김일성 종합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 대학교 가장 좋은 부지에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로 들어오는 문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고 남문도 있고 어디로 들어오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동상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만 수업을 들으러 갈 수 있어요. 아니 그게 김일성 종합대학에만 있는 교칙이에요? 다른 대학교는 아마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대학교가 아니라 학교 일반 학교 체크를 제가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청년동맹 비서의 직함을 단 사람들이 한 30m, 50m 간격으로 서요. 이렇게 그 코스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학생물을 똑바로 썼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동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땡깡이 치고 교내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질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문을 갔어. 네. 동상이 한 300m 앞에 있어. 네. 그러면 여기 서서 이렇게 하고 가도 돼요? 아니면 그 앞에까지 가야 돼요? 그 앞에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교내 방송으로 이름이 불려요. 무슨 학부, 무슨 학년 누구누구는 불성실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자기 이름이 나오고 토요일에 이제 생활총화 때 그거를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금혁군이 그렇게도 그리워하는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지금 가는 동상이 나올까? 여러분들은 못 찾으시겠어요? 동상이 어딘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건물인지도 몰라요. 정문도 몰라요. 선생님께서 말씀. 자, 정문부터 알려주세요. 정문. 정문은 정문은 여기가 정문입니다. 올라오네. 여기에 김일성 친필로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한번 학교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쳐보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대학교예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이 도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잖아요. 여기가 다 김일성 종합대학. 집 같은데 정말. 안에 계단. 질문 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학생이잖아요. 네. 고려대학교 규모랑 비교했을 때는 더 크지 저기. 고려대학교 문과 캠퍼스 크기보다 한 3배 정도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대보다도 더 큰 거 같아요. 서울대보다는 작습니다. 네, 서울대 한 7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평지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여기는 용남산이라는 산이에요. 연남산 바로. 네, 여기는 오르막이에요? 용남산인데 예, 다 오르막이고 산을 깎아서 대학교를 만든 거라서 여기 숲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네네. 이게 다 숲이에요, 진짜. 원래 산이었던 곳이고. 뭐 아래쪽에 강은 무슨 강입니까? 뭡니까? 그러게. 대동강입니다. 맥주! 배동알 끼고 있어. 여기가 바로 능라도 체육관이죠. 우리가 그 유명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가셔 이제 연설하셨던 그 능라도 체육관은 이겁니다. 능라도 체육관의 강 건너에 김일성 네, 맞습니다. 대학이 있구나. 네. 정문을 짚어주세요. 정문을 짚어주시고 자 동상 있는 곳이 어딘지 한번 가보세요. 등교길. 동상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쭉 가면 바로 여기가 동상입니다. 아, 거기 동상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단의 우측에 있는 그곳도 강의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요? 네, 그런데 아니면 네네 먼 곳.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쪽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고요?
이제 무조건 모든 학생들은 여기서 들어오든 여기서 들어오든 여기서 들어오든 동상을 갔다가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누가 알아? 여기서 들어갔는데 건물로 들어갔다가 아니 나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그래서 따라다녀요? 30m에 한 명씩 귀찰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있어도 네. 내가 저 갔다 왔는데요 이러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가는 코스에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거 못 참아서 잠깐 일어날게요. 그래. 만약에 누구세요? 학생이 이거 안 여기서 가려고. 자취를 해요. 네. 입구가 그래서 그렇지. 등교를 해 일로. 네. 교실은 여기예요. 그렇지. 여기 사는 애가 여기 교실이야. 수업 받으러 여기서 수업 받으면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동상 갔다 인사하고 다시 와야 된다고요? 네. 가야 안 되잖아. 무조건 뭔 짓이야 그게? 학교 안 가고 말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걸 자부심으로 느낄 때가 있다고. 네. 예.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마크를 달고 동상에 인사하러 갈 때 내가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그 자부심으로 다닐 수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제발 끝났으면 네, 이번에는요. 사라진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분의 사연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고향집 철거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잘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탈북 워킹맘입니다. 제 고향집은 두만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탈북 루트를 봉쇄한다면서 두만강 인근에 있는 집들을 전부 철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 고향집도 철거가 됐는지 걱정이 됩니다. 정말 제 고향집이 없어졌을까요? 너무 슬프다. 자,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 참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누구의 사연입니까? 저예요. 유나 씨? 네. 무산이잖아요. 네, 무산이죠. 무산이 사라질 리가 있나요? 무산이 사라진 거는 아닌데 그 탈북자 문제가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김정은. 그러면서 저기 두만강을 중심으로 두만강 지역 그 4km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안쪽으로 그 4km 이전을 시켰대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집이 이렇게 주민들만 간 게 아니라 아예 그곳을 다 밀어버린 건지 아니면 주민들만 가고 폐허가 된 건지 저희 집이 아직도 그곳에 있는지 조금 확인하고 싶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통일이 돼도 저희 집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야, 아니 그래도 우리가 좀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면 은하 씨 집만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이제 그 독집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하모니카 주택인데 돈만 조금 들면 그걸 독집으로 담장을 쳐가지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담장이 되게 높았고요. 그리고 그 북한은 은행이 되게 재구시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희 집 그 앞마당 집 들어오는 거기에 그 시멘트로 계단 3개를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계단 밑에 돈을 숨겨놓고 그 위에 이제 미장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단 3개가 있고 거기에 2,000원을 묻었어요. 그때 당시 북한 돈 2,000원이면 쌀 1kg에 60원대였거든요. 완전 옛날이다. 근데 그 2,000원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데 그 계단을 참 누가 발견을 했다라면 그거를 깼다라고 하면 거기서 2,000원을 주었을 텐데 중국으로 그렇게 급하게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돈을 고스란히 갖고 왔을 텐데 그냥 급하게 오다 보니까 아버지 그거 아까워하시겠다. 아직도 외우세요. 그 돈 파묻지 말고 차라리 북한에서 쌀이나 뭐 다른 걸 사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실컷 먹기라도 하고. 네. 그렇다면 은하 씨의 주소. 야, 보통 방송에서 주소 얘기 안 하는데. 함경북도 무산군 삼봉읍 호곡리 108반. 다 기억하네. 야, 이성이 찾는다. 찾아. 우와. 되게 만들었다. 신기해. 아니네. 우와.
은하 나 씨, 산속인 줄 알았어. 안 없어질 것 같아. 진짜 매워. 저기 저렇게 저런 줄 몰랐어. 지붕 보면 알잖아, 지붕. 아니, 부산이 되게 쉽구만. 와, 웬일이야. 저거는? 와. 자,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쪽이 무산역이에요. 이쪽이 무산역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동상 하나가 있어요. 김일성 동상이 하나 있고 여기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동상을 닦았던 기억이 나고요. 거기구나. 네, 이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천세대거든요. 여기는 무산역 쪽이고 여기는 공동묘지였던 곳을 허물었던 천세대. 집을 천세대를 지어가지고 천세대라고 불렀어요.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에서 집이 1000채가 있어서 천호동이거든요. 그런 곳이 있는 거네. 근데 저렇게 번화가면 도대체 광산은 어디 있어요? 광산은 무산 여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요. 주처, 철산, 그다음에 아마 너무 커서. 세정거장 가야지만 광산이 굉장히 나와요. 먼데요. 부산이 엄청 크구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경로를 이뤄나갈 때 대한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올해 10년사에 제시된 과학관철이 설종광 증산으로 화답해 나선 무산광산융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들의 심장의 외침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광산에서 일했잖아요. 그쵸, 저희 아버지는 광산에서 추방당해서 광산에서 어쨌든 지금 그 아버님은 대한민국의 네, 잘 살고 계십니다. 은하 씨 집은 어느 쪽이에요? 저희 집이 여기 있어요. 여기 가면 우와. 놀래미 너무 신기해. 여기 이쪽이 저희 집이고요. 우와. 있네? 멀쩡한데요? 이쁘구나. 집 컸네요. 네, 여기가 저희 집이고 여기는 또 제 딱 친구 명심이네 집이 여기 있어요. 아, 명심 거기에요? 박명심이네 집이 여기. 야, 명심 씨 잘있나. 아마 이거 보면 내가 다 얘기 들었던 사람이야. 네, 그리고 여기서 명심이랑 저랑 빵강 하나 들고 놀러 가자 이러면 이쪽으로 쭉 따라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만강 가서 그 잘생긴 오빠네는 어디예요? 잘생긴 오빠는 없었어요. 좋아했던 남자애. 좋아했던 남자는 국수방앗간 위 있죠? 어디? 바로 키워줘봐요. 이쪽. 지금 무사히 있으니까 은하 씨 학교 운동장 한번 볼까요? 은하 씨 학교 한번 볼까? 이쪽이 저희 학교 인민학교 쪽이었고요. 그리고 이쪽 생겼다. 제가 1심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1심이 무산에서 가장 이제 머리 좋은 애들만. 여기 1심. 아, 1심에서 일진이었죠? 형님. 두 개. 부산 역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는 부산, 부산 이게 얘기를 부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철길. 기차길이 보이네. 이게 기차. 이 보이네. 기차 이 기차 소보다 더 느린 기차. 기차. 길이가 249km, 서쪽 끝 말도래는 한강하구에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동쪽 끝 해금강까지 걸어서 3회 왕복하면서 사진을 찍은. 진짜? 내가 저 사진을 못 찍으면 나는 평생 후회한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 찰나에 딱 수신호가 지뢰밭이라 이게. 목숨 걸고 가신 거네. 역사적인 일을 하면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성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위성 지도로 잘 볼 수 없는 곳, 바로 DMZ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야,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네. 예, 정말 몇몇 군 생활했던 분들 말고는 직접 가보기가 어려운 곳이죠. 할 수 있나 싶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
그리고 또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죠. 네. 세상의 모든 거에 한 숟가락씩 올리는 우리 최종호 선생님. 저는 최종호 비대 최종호 선생님이 최고예요. DMZ가 뭐의 약자예요? 뭐 약자라는 게 뭡니까? DMZ 아니고 최전년이라고 합니다. 최전년. 김일중 씨 소개해 주시죠. 김일중 씨. 제가 지난번에 한번 뭐였지?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까먹었구나. 됐다 무서운 존이라고 그랬나? 나 진짜인 줄 알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제가 금혁군이 만약에 알면 제가 진짜 사과하겠습니다. 금혁이 당연히 알지, 오빠. 아이 금혁이도 이건 모르지. DMZ가 뭐의 약자예요? Demilitarized 존이에요.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D 뭐? Demilitarized. D는 뭐냐고. DE 아무것도 없다. DE militarized 존. 네. 뭐라고요, 김일중 씨? 됐다 뭐라고요? 아 옆에 말 걸어서 못 들었어요. 옆에 말 걸어서 못 들었어요. 디밀리터리 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D 붙여야지. 예. 그럼 제가 이쯤에서요, DMZ에 대해서 쉽게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DMZ는 6.25 전쟁 때 남북이 휴전선으로부터 각각 2km씩은 떨어뜨려 놓자. 이런 약속을 했죠. 그렇죠. 지금까지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천혜 자연보호 지역이다. 네. 예,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뭔가 약간 신비로운 곳? 그럼요. 예. 자, 지금 보신 DMZ 모습, 이 DMZ 안을 직접 가서 찍으신 분을 오늘 모십니다. 자, 한 번도 가기 힘든 DMZ를 네. 무려 3번이나 횡단하면서 와. 인간인 최초로 이 평화의 상징 DMZ를 사진으로 담은 사진 작가님이 계십니다. 10만 장의 DMZ 사진을 찍기 위해서 회전방 GOP 군인들과 무려 2년여간 숙식을 함께하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하늘 진짜 설정한다. 하늘 대박이다. 그림 아니에요? 저거 완전 그림이다 진짜. 야. DMZ의 사계절을 카메라에 담았고요. 이 사진으로 2010년에는 한국 사진작가 최초로 UN 본부에서 개인전을 열기까지 했던 그 능력자 최병관 작가님을 모십니다. 멋있다. 세상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비무장지대를 이 3년여 가까이 그 서쪽 끝 말도래는 한강하고의 섬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동쪽 끝 해금강까지 걸어서 3회 왕복하면서 사진을 찍은 최병관이에요. 아까 그 10만 컷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10만 컷이 길이로 얼마가 될까? 이제 그때는 필름으로 찍었기 때문에 요 필름 한 컷의 길이가 4cm입니다. 40만 센티미터가 나와요. 그걸 찍었는데 유엔 본부는 2010년도에 뭐 한국이 최초로 그리고 거긴 개인전을 할 수 없어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한 130여 개 나라에서 대사들이 그 참석을 해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진에 잠깐 비춰졌는데 왜 그 녹색 비무장지대 있었죠? 네. 그걸 스리랑카 대사가 보고 야, 저 골프장이 참 아름답다. 그럴 만하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 이쪽은 풀이 길고 이쪽은 풀이 짧았어요. 깎은 것처럼 보였구나. 왼쪽으로는 풀이 짧고 그러니까 골프장이라고 제가 웃으면서 여기는 골프장이 아니고 DMZ인데 왜 그쪽에는 우측에는 나무가 있고 좌측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잔디인 줄 알았잖아. 거기는 이제 북한군에서 4월 달이나 5월경에 불을 질러요. 맞아요. 네. 화공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길이 한국군 쪽으로 못 넘어게 맞불을 질러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태워버리는 건데 그런 지역이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중부전선 경계 업무. 예, 그렇죠. 중부전선 쪽인데 우측에는 한국군 쪽은 나무가 많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데 스리랑카 대사분이 골프장이라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게요. 골프장 같잖아요.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때. 아 근데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면 북측에 접근하면 북한에서 이렇게 혹시 사격이라도 하고. 북한군은 대구 쏘면 갓나 끼하고 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딱만 우리 목숨 걸고 가신 거네. 중단장을 세게 봐. 하단장을 세게 봐. 아니 그러면 유서라도 써놓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네. 진짜로? 진짜로? 진짜? 육군 참모총장이 이제 명령하다를 해요. 네. 군사령부, 군단, 사단장까지 가는데 그러면 이제 저를 인계해요. 그 사단에다가. 그러면 그 사단장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민간인이지만. 그러면 거기 이제 작전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아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몇 개 사단을 지나다 보니까 그 거기는 군인들의 작은 협조만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발자국만 갈 수가 없으니까. 유서를 쓰셨어요? 아니 안 썼지 그동안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간인이 얼쩡거리다가 사고나 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그걸 느낀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 작업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유서를 딱 써가지고 내가 이번 작업을 하다가 죽거나 어떤 사고를 당해도 전혀 이의를 제기지 않겠다. 딱 사인해서. 저 선생님 유서 아니고 각서예요. 각서네. 아니 유서 겸 각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더니 야 겁나더구만요. 그게 각 사단에 간 거야. 그러니까 협조가 잘 됐지 그 이후. 자, 700일 가까이 DMZ 사진을 담은 정말 10만 컷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최병관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저희가 좀 엄선을 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DMZ의 사계절과 작가님의 그 이야기가 담긴 DMZ 사진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 오, 저게 진짜. 이 한국군 GP 저 초소에는 태극기와 유엔기가 펄럭이야. 어디 가나 다. 왜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땅이면서 우리 땅이 아니에요. 유엔군이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태극기와 유엔기가 함께 펄럭입니다. 되게 아픈 얘기다. 한국 땅이면서 한국이 아니지. 하는 게 아니지. 국제적인 그런 저기 예. 아. 사진은 근데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저게 지역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지역은 얘기를 못하고 중부전선. 아, 이게 지역은 또 안 유일하게 되는구나. 지역을 말씀 못 하시는 수준이네요. 아, 나는 그 철저하게 보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게 여름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하고 작가님께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보시죠. 예, 예. 자, 윤아 씨는 어떤 사진 같아요? 저거 밑에 보이는 게 합성기 같고 오, 지금. 그 여자 미인 얼굴 그려놓고 이렇게 보여서는 대남 방송 하는 데가 아닐까. 아, 그러네. 아니, 여자를 왜 그려놔? 예쁘니까 오라는 거예요. 남자 장병들이 예쁜 미인계예요? 여자 보고 그렇죠. 우리 콩하고 그러시라요 하는 이런 거예요. 아니, 사진도 아니고 그림을. 예. 저거는 거기서 그 딴에 그래도 자기네 딴에 미인이에요, 미인. 미인이야. 그 저기 그 이제 사진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접 이렇게 본 게 뭐냐면 전광판을 많이 보여요. 남한 쪽에서 이제 저녁이면 전광판이 떠요. 그러면 뛰면 5분이라는 글자가 맞아. 떠요. 예. 영화에도 그래서 맨날 야 저놈들은 글을 써도 어떻게 이렇게 사상성도 없는 뛰면 5분이 뭐나. 반말로. 북한에는 막 자력 갱생 뭐 강구부터 썼는데, 예. 그래서 뛰면 5분이라는 그런 글자를 많이 봤었어요. 아니 저는 저게 지금 여름을 보고 있는데 여름 같지 않아요. 그러네. 벌거숭이 산에 나무 하나 없네. 벌거숭이. 자,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인민군들이 나무를 해서 떼기 때문에 DMZ 북한 북쪽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우선 그렇고요. 가슴 아픈 비극이지 뭘. 그다음에 저 그림을 여러분들이 예쁘다. 월부 관영 맞네. 그러니까 얼마나냐면은 천장 높이만큼 높아요. 그럼, 그 정도 그림인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97년도에 찍은 거고요. 그 남북이 합의하에 이젠 다 저런 그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군 쪽에서 전광판에다가 글씨를 쏴가지고 북한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총보다 전광판이에요. 맞지? 맞아. 전광판에 글씨가 착착착 넘어가면서 여기에 그 보도된 게 쫙 나와요.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뛰면 5분이 저 그냥 오라 했잖아. 반짝반짝했어. 아, 근데 저 북한 초소를 직접 찍으신 걸 보니까 정말 신기하신데 굉장히 가까운 데 있으면 그러게. 그 안에 그 북한 군인들도 보이고 그랬어요? 그 우선 비무장지대는 말 그대로 무장을 할 수가 없는 곳이죠. 비무장지대. 그게 개인이 소총뿐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런데 제 그 500mm 렌즈에다가 후드를 끼면은 이만해져. 오, 총같이 보이겠다. 총같이 중화항국이 대포 같아요. 그러네. 이걸 찍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 폭이 4km 아니에요, 비무장지대가. 네. 2km씩 나눴는데 북한군이 자꾸 앞쪽으로 와가지고 뭐 가까운 데는 군사분계선에서 한 500m 뿐이 안 돼요. 이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야. 그런데 사진을 찍으려고 우리는 찰나에 딱 보고서 총구를 거댄 거야. 딱 보고서 총구를 거댄 거야. 위험해.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찍고 철수를 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찍었어요. 그게 그런 위험. 북한군들이 아마 저 아이돌 팬분들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만한 대포 카메라를 많이 들고 다녔어요. 이만한 다 대포가지. 휴전선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거. 아마 여지까지 이 질문을 다들 안 한 것 같아요. 휴전선은 철조망이 이렇게 저 강원도 고성 쪽에서부터 있다고 치면 안 끊기고 끝까지 있는 건지 또 하나는 뭐냐면 가다 보면 강원도 절벽이 나와서 절벽이 나와서 그 절벽도 이렇게 휴전선을 친 건지 아까 도보로 가셨다는데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끊어질 길 아니죠. 이 강, 뭐 바다 다 그것도 3종으로 이어져요. 3종. 다 쳐 있다고요? 이렇게 당연하죠. 절벽도 없고. 절벽이고 뭐가 없죠. 그냥 잘라놨구나. 이렇게 그냥.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그 1000m가 넘는 고지, 새까만 고지에도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쪽에는 끊어진 데도 많고 그리고 쓰러진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 아마 그런 터질 않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그 군사 분계선에는 철조망이 없어요. 표지판. 아, 표지판만 있고 이제 남방 북반에만 철조망이 양쪽에 쳐 있다. 그리고 표지판도 한글 영문 한자로 돼 있는데 이 사각 시멘트 기둥에 양쪽으로 붙어 있어. 아,
이게 표지판이. 예, 표지판이에요. 군사 분계선 표지판이 1292개가 박혀 있는 건데, 자, 보시면은 철모 쓰고 이 방탄조끼까지 다 입었잖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제가 방탄조끼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사진을 찍으려면. 근데 여기는 위험하니까. 그래, 저거를 3시간 반 걸어가서 찍는데요. 내가 정말 이거는 목숨 걸고 사단장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어차피 유서까지 썼는데 이걸 만져보지 않고는 비무장지대 의미가 없다. 이걸 딱 만지는 순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반세기 만에 전 다 녹슬었잖아요. 저 셀카 찍으신 거예요? 누가 찍어주신 거예요? 그건 이제 안내장교가. 이게 다 필름이니까. 네, 안내장교가 찍어줬는데 이때 참 그 감동이 컸어요. 그렇죠. 와. 야, 이거 탄지레로구나. 이건 반탱크 지뢰 아니에요? 예, 이거 대전차 지뢰라고. 북한에서 반탱크 지뢰라고. 네네, 반탱크 지뢰라고. 여기서는 대전차 지뢰. 목표는 네모네. 그 탱크 잡는 건데 저거. 예, 탱크 그냥 부시는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 맞습니다. 저거가 사람이 올라가서 터지지 않고 이자처럼 무거운 중량이 기본 장갑차라든가 이 땅크라든가 무한기도 갖고 나가는 이런 차들 주체포 그런 걸 파괴 소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살상 이 지뢰가 아닙니다. 사람 대인용이 아니라. 예.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 왜 저런 거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이 사진을 몰래 찍으러 갔다가 저 죽을 뻔했죠. 여기는 이제 미확인 지뢰 지대라고 그래서 이제 지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 수색대원들이 양쪽으로 쫓아가는데 저걸 딱 보니까 국군이 죽어서 한이 맺혀서 다시 발로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밝았네 정말. 밝았죠? 네, 내가 저 사진을 못 찍으면 나는 평생 후회한다 그래가지고 그 수색대원 밑으로 발로 이렇게 살금살금 거기 이제 수색로에서 한 2, 3m 떨어진 거래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미확인지. 그렇죠. 그래서 엉금엉금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거기 이제 위험하니까 따라온 중령인데 참모가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수신호예요. 저도 그 교육을 받아요. 근데 딱 수신호가 지뢰밭이라 이거죠. 그게 움직이면 안 돼요. 지뢰를 밟았을 때. 그렇지. 밟히면 터지. 딱 이 자세를 가만히 있는데 나는 그 나를 구출해 주겠지 했는데 그 막강한 수색대원들이 누구 하나 나를 구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정훈 참모가 이제 아무래도 군 경력이 많으니까 와서 나를 구해준 그런 사진이에요. 선생님, 수신호로 하신다는 게 뭐 어디서 들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다 감청이 되죠. 이 무전이나 이런 거 넣으면은 감청이 돼서 안 된다. 그래서 다 수신호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죠. 그 현역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수신호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일체 말을 안 해요. 어쨌든 그 비무장지대를 항상 수색대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고 했으니까요. 당연하죠. 예.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밤에 그 철책선이에요. 거기서 이제 중대에서 자다가 궁금해서 나갔어요. 사진을 찍으러 혼자. 그게 이제 처음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돼. 몰라서 그런 거지. 손들어 하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 들었지. 근데 거기는 암구를 모르면 그대로 그냥. 어떻게? 그렇지, 암고 알아야죠. 그러네. 고금이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화랑 담배.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모르고 나간 거죠.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소대장이 이 경계 근무를 순찰하다가 왔길래 망정이지. 그러면 내가 암구를 알아야지. 손은 들었는데 알아야죠. 그러니까 거기는 수색 대원들이 옆에 경호를 안 하면 한 발자국이라도 못 다니죠. 예. 그래서 작가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수색대원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군인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전병이 둘이 따라다니거든요. 하나는 소대장 옆에, 하나는 꼭 내 옆에 따라다니면서 소변을 보면은 이 친구가 소변 그 무전기가 발달을 해가지고요. 들리는구나. 어느 방향으로 몇 시에 소변을 본다 그것까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난 자존심 상한다. 그런 것까지 보고를 해야 되냐. 좀 봐주라. 안 된대, 죽어도. 근데 이게 북한군 쪽에서는 망원렌즈로 이렇게 있다가 이를 보시면 어휴, 뭘 상상한 거야, 오빠? 아니, 연발 사격이야. 그거는 그만 얘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진짜 참 의미가 그러네요. 있어 보이네요. 금혁군은 어떻게 보이세요? 철조망이 상징하는 것과 그 앞에 이제 저 꽃씨가 상징하는 게 상당히 비례적으로 보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줍니다. 참 뒤에 배경은 한없이 푸르르고 그 앞에 하염없이 여린 그 민들레 민들레 옷이라. 날아가죠. 네. 선생님 저거 어디서 찍으셨는지 기억나세요? 저거는 이제 그 중부전선인데 저걸 자세히 보시면 민들레 홀씨입니다. 그렇죠. 민들레 홀씨는 많은 씨앗이 각처로 날아가서 생명을 잉태해서 다시 피어나잖아요. 이쪽에 많이 날아가서 평화를 꽃 피우려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걸 딱 찍은 거예요. 선생님 사진 찍다 보시면 막 사슴 막 이런 거 뛰어다니지 않아요? 멧돼지나 사슴 이런 것도 볼 거 아니에요? 그건 부지기수로 많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기 한 3년 전인가 그 공영방송에서 뭐 그 동물학자가 나와가지고 남한의 사냥은 거의 멸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년 후에 그 이제 비무장지대 투입이 됐는데 동부전선 어느 지역에 가니까 18마리가 떼거지를. 사냥이. 사냥이. 정리를 하면 비무장지대하는 동식물의 천국이 되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이게 뭐지? 자, 윤아 씨 뭘까요? 애벌레 동지 같기도 하고. 네. 애벌레. 예. 모르는구나.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얘기. 암호가 있는 금혁, 거예요? 금혁 씨도 모르겠죠? 새불인가요? 아이고, 야. 저는 새불이라고. 저건 애벌레가 아니고 돌멩이인데요. 저게 20년 전이니까 저거를 제가 그 타이틀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돌멩이도 적군을 잡는 데는 예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자장비로 다 돼 있어서 이런 거를 잡아. 이 비무장지대에서 철조망을 자르잖아요. 야간에. 그러면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 그러면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돌멩이도 군인이야. 깡통 같은 거네. 저게 돌이 돌멩이, 중간중간 끼어 네, 끼어 있고 있어요. 이제 2시간마다 보초받거나 그럴 때 한 번씩 잡아보고 다시 끼는 거 확인해보고. 그 군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막 잡으시는 게 그거 확인하시는 거구나. 근데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는지 확인. 그러니까 그냥 돌이 있는 것도 있고 색깔이 있는데. 그리고 빨간색은 잘 보이죠. 네. 먼 데서도 잘 보이고. 근데 이제 이날이 비가 여름에 비가 오는 그 도시락에 날인데 비까지. 난 저거를 그 눈물 영혼의 눈물이라고 그 말씀 맞다. 가을. 저 사진이 이럴 수가 있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지 상상조차 못하는 사진이었네요. 우리 이만갑 식구들 네. 뭐 눈 뭐 이런 얘기하면 아직도 뭐 지긋지긋하다는 얘기를 가끔 하세요. 아우, 싫죠. 너무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군대 생활할 때 순실형 네. 겨울 진짜 무지하게 춥죠? 겨울에 보게 되면 후방이나 전방이나 다 이 동상 안 걸리면 정상이 아니에요. 저도 뭐 귀, 그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다 얼고 그 올다 못해 특발성 계절까지 걸리는 병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겨울 지난다는 것은 정말 혹독한 겨울이지 거기는.
살아남는 거죠. 담요도 제대로 없지 뗄나무도 없지 하다 보니까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남 문제야. 근데 역으로 보면 북한군 입장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잖아요. 강원도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추운 곳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 있던 데도 개성이니까 대덕산 저 처소니까 남한하고 가깝기 때문에 따뜻한 곳이라고 하는데도 거기도 겨울이면 이 문을 못 열 정도로 눈이 내려와요.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이렇게 목욕도 못 하잖아요. 여군들이니까 그 눈 내리는 날 눈을 받아서 눈으로 녹여서 뺐대. 이 그 저 도람통에다가 끓여서 목욕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또 춥기도 하지만 불 뗄 수 있는 날이 눈 오는 날이에요. 와, 자, 이런 지긋지긋하게 정말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인데 과연 DMZ의 겨울은 어떨까요? 누가 DMZ라고 그래 저를. 저 사진은 그림인가요? 무슨 김홍도가 그린 그림 같아요. 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가까이 좀 가서 야, 이게 이거 진짜 스위스다. 알프스. 사진. 이 그림 사고 싶다. 진짜 집에 걸어놓고 싶다 이거. 지금 이 소나무 하나만 푸르고요. 잡목이죠. 옆에는 잡목으로 쭉 돼 있는데 붓으로 정말 이 쓸쓸함과 어떤 희망이 중간에 탁 하나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보자면 너무 쓸쓸하고 다 죽은 느낌인데 저거 하나 살아요. 요거 하나 희망으로 지금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아이고, 잘 보셨어요. 확실히 사회자가 다르긴 다르. 저기 한번 아니, 그게 선생님, 이 사진에 어떤 따로 작업을 하신 게 아니고 저 모습 저대로 그냥 찍으신 거지. 아니, 저는요, 절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찰칵하면 끝나요. 일체 컴퓨터에서 진짜 잘 찍으신다. 포토샵으로 보정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멋있다. 그리고 딸랑 카메라 한 대요. 그거고, 이 사진은 6.25 전쟁 때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곳인데 어디서? 1215인가? 포를 하도 많이 쏴가지고 다른 나무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저 소나무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성의 침묵이에요, 이게. 노성의 침묵인데. 그래서 이 사진은 유엔 본부에 걸려있던 거를 반기문 총장님 음성에 기념관에 걸려있어요. 이건 길이가 2m짜리예요. 진짜 멋있겠다. 2m 걸려있어. 저 노송은 다 알고 있다 이거지. 네? 그러나 침묵을 지킬 뿐이다. 사진만큼이나 제목도. 이야, 저 진짜 멋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다음 사진 보시죠. 저 동쪽 끝 민통선 마을에 사시는 분인데요. 민통선 마을. 제가 민간인이 막 그냥 비무장지대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니까 내가 꽤 높은 사람인 줄 알고 나를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야. 여보게, 내가 저 초소 보이잖아요. 이게 여기가 내 고향인데 고향만 한 번쯤 보여줄 수 있겠나. 내가 저 고향에 가보기 전에는 여길 이사를 못 가시는데 이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못 가겠네. 그래가지고선 어떻게 높은 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집차로 모셨는데 딱 1시간의 약속인데 1시간이 넘도록 오시면서 내려갈 줄 모르시는 거예요. 나도 엄청 울었어. 이걸 찍으면서. 그래서 이게 현실이라구나. 우리 집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고향을. 이거는 어떤 인간을 떠나서 이게 그 남북이 뭐 동족이다 뭐 한피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뭘 해야 될지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걸 풀어나가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부산 안창호 선생의 마지막 강연을 들으신 분입니다. 김일성과 조찬도 하신 분이에요. 김일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동네 성주야. 그래. 김성주라고. 근데 공산주의를 아주 반대했거든요. 북한 정권을 없이 하거나 북한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네. 한 발 올리시고 한 발을 올려주세요. 채널 A